네, 오늘의 끝내주는 경제 이야기의 주제는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구현했습니다. 또 조지아주 노동자 감금 사태를 업데이트해 보기로 하고요.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가덕도 신공항 중간 점검도 해보고 프랑스 총리가 사퇴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네. 첫 번째 코스피가 사상 최고 기록을 깼다.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네네.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3,317을 찍고 3314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난 45년 동안 주가 그래프를 뽑아왔는데요. 예. 이게 아무튼 그 주식 투자 네. 뭐 몇십 년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한국 주식 시장의 역대 가장 높은 그 지금 기록을 오늘 깬 것입니다. 오늘 주가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3,317인가요? 7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 3,314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네. 혹시 지금 그림 안 보이시나요? 제가 그 일단 네네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요. 이게 이제 그 네 가지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이제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안 좋아서 역설적으로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고,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미국 고용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아날 거다, 그런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며칠 동안 기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빅테크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당연히 기술주가 오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같이 덩달아 오르겠죠. 연동돼 있으니까요. 오늘 또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셋째는 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주식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주식 좀 싸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는 이 주식 양도세, 아마 내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텐데 내일 발표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죠. 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까지 낮춘다고 했다가 이거 다시 이제 반발이 많았죠. 이거 다시 50억 원을 유지할 거다라는 관측이 돕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한때 10억 원 낮춘다고 했을 때 막 실망 매물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이렇게 우려가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마침 이제 50억 원을 유지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 이게 또 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줘서 당장 오늘 은행주와 증권주, 대표적인 배당주죠,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저 이제 자료 준비됐습니다. 네네. 자료 보여 주시죠. 네. 그림 한번 보시고요. 이 그림 보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지난 이맨 1980년부터 주식을 다 뽑아봤는데요. 월별 주가를 뽑아봤는데 한때 그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3,297까지 갔다가 또 꼬꾸라졌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주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계엄 때는 폭망했었죠. 계엄 때 폭망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탄핵 이후 그다음에 선거 직후에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가파르게 올랐죠. 지금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36% 가까이 40%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거의 50년 만에 최고 주가를 오늘 바로 찍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포인트의 다섯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재명 효과가 있겠죠. 주가 5천을 목표로 걸었고 이 상법 개정을 2차까지 했고 지금 3차가 또 있죠. 그래서 이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주주 가치가 제고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노동길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이 급하게 보고서를 냈던데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3,94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4,000까지 간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만들어봤는데 탄핵 이후,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지금까지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는 걸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그때는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 참가자들이 이 비상계엄이 뭐 조기 그날 바로 3시간 반 만에 계엄이 해제됐고 네네. 이게 조기에 정상화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계속 이제 횡보하는 상태,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온 한국 주식만 오르지 않았던 건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 직후에 또 그 당시 한참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 이 감옥 갔다 풀려나고 또 이게 그 선거 직전까지 탄핵 직전까지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재판관 임명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아주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맞습니다. 결국 주식이 떨어졌던 주가가 거죠. 그 탄핵 심판 앞두고 탄핵 심판이 또 미뤄졌죠. 미뤄진 동안 주가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이 탄핵이 되자마자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선 직후에 주가가 또 가파르게 올랐죠. 그리고 또 보시면 맨 끝에 이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이 이제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이제 주식 양도세 기준을 50원 올리느냐 마느냐 할 때 주가가 또 이렇게 그 주춤했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이걸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저 상황입니다. 부분에서 이소영 의원이 상당히 소신 발언을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김정준 영향을 미친 거네. 의원하고 갈등도 있었고 이소영 의원이 뭐 일부에서는 뭐 차기 대권 주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사실은 이제 주식 양도세라는 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죠. 금투세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있었을 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폐지 쪽에 손을 들어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강한 의지가 있었죠. 예.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고 나니까 이 원래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금투세를 폐지하고 나니까 주식 양도세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고 이재명 정부는 또 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재정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 초기에는 이 양도세를 좀 강화해서 이 세금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이걸 이제 약간 시장에 좀 양보하는 그런 정책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천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이것도 절묘하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비상금 선포 직후에 아까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게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이거든요. 외국인 주식을 엄청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불안했던 거죠. 주식을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전으로도 막 팔았다 올랐다가 지금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는데 탄핵 이후에 가결 직후에 이제 이게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이재명 당선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주식을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거 이제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빨간색이 외국인 비중인데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 팔 때 주가가 이제 횡보하다가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 오른쪽에 이제 이 탄핵 직후부터는 주가가 거의 외국인 비중과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사면 팔고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그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한국 정치 불안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해소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천 약속했죠. 이것도 보시죠. 역대 대통령들 코스피 등락률을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은 정권 초기, 빨간색 정권 후기인데, 그러니까 보시면 노태우 정권은 그대로였고요. 시작과 끝이 거의 비슷했고, 김영삼 대통령 당시 이제 IMF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 마지막에 더 떨어졌죠. 김대중 대통령은 살짝 오른 정도.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니까 590에 시작해서 1,700까지 갔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저건 제가 아주 잘 알죠. 이때 바이코리아 열풍도 있고 엄청 이때 결국은 이제 연기금을 네.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서 네. 굉장히 그게 그렇습니다. 폭발적으로 오르게 네. 됐죠. 이제 이명박 정부도 조금 올랐고요. 박근혜 정부도 조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기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가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죠. 유일하게 떨어지니까 이제 유의하게 김영삼 정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마지막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2,700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300까지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재명 정부는 초반에 지금 아마 이대로 가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주가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건 잠깐 설명할까. 상법 개정안이 3차까지 있었죠. 1차는 이미 통과됐고요. 주주의 이사의 의무를 주주의 충실 의무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래서 보통 회사에 충실만 하면 되는데 주주까지 확대를 했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그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주주의 이익에
배치되는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 첫 번째 이게 주가에 당연히 좋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집중 투표제, 감사원 분리제 같은 것도 주주들의 이익을 좀 반영하는 게 될 거고요. 3차는 이제 자사주 매각 의무화 등을 또 반영하게 되면 이것도 주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서 3차까지 되면 이게 이제 한국 자본시장 구조를 바꾼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을 투명화하게 하는 상법 개정 부분이 네. 하나가 있다면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좀 기대하는 부분은 AI와 스타트업을 강조하는 드라이브를 걸 그렇습니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근본적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을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펀더멘털은 미래의 기대 그다음에 근본적인 이익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지금 한국의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우리 주가 자산 배율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가 자산 배율이 한국은 1.1인데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돈이나 다 팔아치면 딱 그 주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미래 가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스닥은 보면 7.3배잖아요. 이건 이제 실제 자산보다 7배나 주가가 높다라는 건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주가 자산 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AI 그다음에 뭐 성장 산업, 미래 가치 투자, 미래 성장 투자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그리고 한국이 또 지금 뭐 마스가도 있고 또 지금 뭐 AI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산업 전반을 바꾸는 구조 개혁으로 가면 이게 이제 탄력을 받을 거다. 그리고 2000년 초반에 김대중 정부가 이 벤처 열풍을 불러일으켜서 그 IMF를 이겨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순히 뭐 미국의 자동차 공장 짓는 것은 사실 한국의 GDP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한국 그 경제 그 구조를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AI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 우리가 미래과 과감한 투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를 넘은 건 벤처 투자, 코스닥의 부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연금이 현재 13.5%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걸 좀 비율을 높이는 거, 그다음 퇴직연금 같은 것을 미국의 401k처럼 해가지고 장기 보유하게 되면 네. 그렇게 더 투자를 하는 게 미래로 확실히 맞습니다. 점핑할 것 같은데. 또 하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인데요.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게 있죠. 모건 스탠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한국은 선진국 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전 세계 펀드들이 그 지수를 맞추려고 한국 주식을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이 이머징 마켓 지수라서 거기에는 이제 비중이 높지 않은데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순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매입이 엄청 늘어날 건데 이걸 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노렸는데 안 됐던 게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있고 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전쟁 불안도 있고 정치적 불안하다라는 우려가 있었죠. 이걸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런 이제 외국의 코리아 그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걸 만들어주면 MSCI 편입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크게 뛸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구글이 네. 우리한테 지도를 내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그리고 오래된 논쟁이기도 합니다. 2011년부터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세 차례나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한국이 받아주지 않았죠.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이제 아직 휴전 상태라서 이 보안 시설이 있다. 이제 뭐 군사 기지 같은 것들을 지도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약간 엄살이기도 합니다. 지금 구글 지도 보면 이미 위성 지도가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지도에는 청와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뭐 다른 지도 보면 다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유료로 살 수 있는 위성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약간 핵심 쟁점 아니다. 두 번째 좌표 정보를 달라고 하는데 어제 마침 크리스 터너 구글 부사장이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좌표 정보를 안 줘도 된다. 그냥 지도 정보만 주면 된다. 좌표 정보는 삭제하고 받아도 된다라고까지 양보를 했어요.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한국 정부는 이제 계속 이제 구글 지도는 이제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려면 한국의 서버를 두고 장사를 해라라는 건데 구글 이걸 끝까지 못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죠. 근데 구글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건 많은데 네네. 이게 오래전 이슈 자체가 인앱 결제. 이게 한 굉장한 30%인데 다른 나라는 다 17%로 내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앱 결제라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재밌는 게 전 세계에서 인앱 결제를 금지한 게 인앱 결제만 하도록 금지하는 게 인앱 결제 금지법을 만든 게 한국이 최초입니다. 예. 2021년 9월에
당시 그 이원욱 의원이죠. 그 당시 과방위원장이 세계 최초로 그 인액 결제 금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럽이 이제 디지털 시장법에서 인액 결제만 하도록 한 법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그게 이제 DMA라고 디지털 마켓 액트라는 건데 유럽도 이제 한국보다 늦게 작년에 이게 이제 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 법을 만든 지 4년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대략 설명하면 그거예요. 앱스토어에서 물건을 앱스토어에서 그 소프트웨어나 앱을 팔려면 매출의 30%를 구글과 애플에 바쳐야 되는 30%?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시면 어디에서 30%나 수수료를 떼가는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드 수수료는 몇 퍼센트, 3% 미만이고, 근데 중개 수수료를 30% 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몇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독점에 의한 횡포다라는 말이 많았고 한국에서 4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수수료를 10%로 많이 낮췄어요. 낮췄는데 이것도 이제 이제 그래서 인액 결제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낮췄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그 편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인액 결제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낮췄는데 이게 또 이제 구글이나 그 애플은 어쨌든 이걸 팔려면 이 앱스토어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따로 별도로 수수료를 또 외부에서 받도록 해가지고 너네가 어떻게든 여기서 앱을 팔려면 그러니까 앱 안에서 결제를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그 수수료를 우리한테 줘야 돼라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여전히 거의 30%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는 일부 이제 과징금을 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구글이 1억 명에게 7억 달러를 배상하기도 했는데 잘 해봐야 7달러 평균 7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구글이 세계적으로 횡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법을 만들어도 바뀌지 않는 상황. 그리고 과징금을 때려도 계속해서 이제 그 초특급 로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소송을 걸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제가 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구글이 이 로비 자금으로 쓴 미국 정부의 로비 자금을 쓴 게 1년에 한 1,5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애플도 1,000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수많은 로비 자금을 쓰면서 이 계속해서 법원에서 어떤 이제 그 과징금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이 규제를 우회하고 정부의 뭐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막는 그런 횡포를 하고 있죠. 좀 공정거래위원장이 좀 다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는 한국이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번에는 좀 조지아주 우리 노동자 문제를 네. 짧게 정리해 보시죠. 그럴까요? 일단 오늘 출발해서 내일 귀국하기로 했는데 이거 좀 늦춰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온 걸 보면 미국과 협의가 안 끝나서 일단 좀 늦춰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제 이분들 돌아오시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돌아와도 그 비자가 없으면 다시 미국에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건 결국 이제 비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제 한국이 이제 아무튼 미국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프랑스 총리가 결국 이제 불신임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또 총리 새로 지명을 했죠. 네. 어제 잠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 그림도 마지막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국채 비율이 113%나 되고요. 한국은 아직 그러니까 이제 50%가 지금 안 되거나 넘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만큼 이제 재정 지출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나라고요. 이 그림 마지막으로 보시죠. 복지 지출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인데요. 프랑스는 지금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맨 위에 녹색입니다. 예. 빨간색이 OECD 평균이고요. 파란색이 한국인데,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이제 오늘 조선일보도 프랑스 봐라 돈 쓰다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와 한국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한국은 너무 낮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프랑스는 사실 OECD 평균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이런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마크롱이 오늘 새 총리를 임명을 했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지금 IMF 구제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재정 건전성 위기가 좀 심각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프랑스 경제, 유럽의 경제 위기로 함께 이어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저는 주목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의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연극은 흔히 그 불빛을
키는 곳이라고 합니다. 껌껌한데 우리가 불빛을 밝히면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명동에서 반중 집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 라는 말씀을 하셨고, 만약 내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 있다고 하면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시는 그 나라를 안 갈 거다. 그리고 동네방네 그 나라 가지 말라고 소문낼 거라고 얘기하면서 국무위원들한테는 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금융기관이 30조 40조씩 이익이 나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를 하면 경제성장률 1% 시대에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겠냐. 이 말씀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신용불량자 42%가 500만 원 미만의 빚을 갚지 못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규정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과도한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공화국이라는 함께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말 국무위원들이 이 반중 시위를 하시는 분들과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서민금융의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노조도 비정규직 우리 공직자도 비정규직 근로자도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의 지시를 국무위원들이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끝내주는 경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